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사 전근대사 첫 번째 시간 선사시대의 전개와 국가의 성립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듣겠지만 지금 선생님은 몇 번을 다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되든 안 되든 그냥 할 겁니다. 그냥 정신 없어도 일단은 정리하는 내용들 잘 따라오면서 알아서 각자 공부하세요. 자, 선사시대라는 건 이렇게 씁니다. 선사, 역사 이전 시대라는 의미이고요. 역사는 기본적으로 기록이 있어야만 해요. 기록은 또 문자가 당연히 있어야만 하겠죠. 그러니까 문자가 탄생하기 이전의 시대가 선사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청동기 시대 즈음에 보통 발명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각지의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청동기 시대부터 보통 문자가 탄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문자의 탄생이 지배자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문자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는 지배자가 등장을 하는구나, 계급이 발생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계급의 발생이 문자의 탄생과도 관련이 있구나,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그 청동기 이전 시대는 전부 다 선사시대가 되는 거겠죠. 기록이 없는 시대인데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알고 싶어요. 그럼 뭘 봐야 할까요? 남아있는 유물과 유적을 봐야겠죠. 선사시대는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정리해 놓은 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 다시 돌아오면 문자가 탄생을 하기도 하는데 이 문자의 탄생이 지배자의 탄생과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계급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했었죠. 이 계급의 발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정치 형태가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국가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의 선사시대의 전개의 특징과 국가의 성립,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성립, 그리고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초기 국가의 성립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선사시대라든지 아니면 청동기 시대의 기본적인 특징 같은 경우는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고유한 특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쓰여졌던 도구들의 생김새가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분명히 특징은 있겠지만 선사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은 어느 시기, 어느 지역에서나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석기시대입니다. 청동기 이전 시대인 거겠죠? 자, 이 석기시대 같은 경우는 또 두 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자, 우선 구분의 기준점은 뭐냐? 도구에 만드는 방법이에요. 깨뜨려서 만드느냐, 훨씬 원시적인 방법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조금 정교하게 갈아서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석기시대를 둘로 구분을 하는데요. 사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이 되면서, 즉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열매를 채집하거나 아니면 동물들을 사냥을 하면서 이동 생활을 해왔어요, 사람들이. 즉 새로운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자연에 주어져 있던 산물들을 채집하는 형태로 먹고 살아오던 사람들이 농경이나 목축을 통해서 새로운 곡물이나 동물들을 생산하는 형태로 먹고 살아가는 생활 양식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뭐 하게 된다?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이 정착하는 생활 형태는 지금까지 쭉 이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활상의 기본적인 형태는 신석기 시대에 어느 정도 틀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뭐의 시작이 중요할까요? 농경의 시작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농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착합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정교한 형태의 거주지를 만들겠죠. 그게 바로 움집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석기 시대에 집 같은 경우는 막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집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거보다 훨씬 정교한 형태의 움집이라는 주거 형태가 정착을 하면서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 움집이 등장했다는 건 사람들이 정착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농경을 하면 예전보다 생산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양의 생산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걸 보관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구석기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보관 도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 토기입니다. 그릇. 이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어느 지역에서나 등장을 하는데요.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는 빗살무늬 형태의 토기가 등장을 한다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생활상이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정착을 하면서 예전보다 사람들의 규모, 그러니까 사회의 한 공동체의 규모가 커집니다. 무리 형태로 떠돌아다니면서 채집하거나 사냥할 때는 그렇게 큰 규모가 모여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의 지역에 정착을 하니까 떠돌던 무리들이 한 공간에, 훨씬 어떻게 보면 농사짓기 좋은 공간에 모여들기 시작을 하면서 그 규모가 커지겠죠. 시족이라든지 부족의 형태로 예전보다 훨씬 큰 형태의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두실 건, 아직 이 당시 사회 같은 경우는 평등이라는 게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공동체 내부에서의 사람들 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엔 아직 농사를 짓긴 했지만 여유로운 삶을 살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끈끈하게 어떻게 보면 뭉쳐가지고 서로서로 겨우 도와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였어요. 농경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 수확물을 독차지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간 그 공동체 전체가 완전히 같이 공멸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 시족 마을이라든지 부족 사회 같은 경우는 평등한 공동체였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농경을 하게 되면서 또 등장하는 새로운 변화는 뭐냐? 예전보다 자연현상의 변화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정확한 시점에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수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자연에 대한 관찰이 되게 중요해져요. 근데 이 자연을 관찰해 보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신비로운 것들이. 자, 그러다 보니 이 신비로운 것에 대한 숭배의식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자연물이나 특정 동식물에 대한 숭배에 대한 관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의 기원이 된다? 종교의 기원이 된다. 이런 종교적인 현상 같은 것들이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되면서 나타난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 한반도 만주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당연히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기억을 해주자면, 토기 같은 경우는 여러 지역에 따라서 만들어진 형태가 좀 다르겠죠. 빗살무늬 토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형태라는 거, 중국이라든지 주변 지역과 구분되는 독특한 양식의 토기가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석기시대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돌을 통해 가지고 도구를 만들던 시기가 끝나고 금속을 활용해서 도구를 만들던 시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지금 중간에 있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한반도 완주 지역에선 기원전 20세기에서 대략 한 15세기 무렵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청동이라는 구리와 주석을 합금한 금속으로 도구를 만들던 시기라는 겁니다. 청동기 시대라는 건. 자, 그런데 이 청동기 시대에 이런 금속 도구를 활용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당시에 농경이 발달함으로써 예전보다 훨씬 생산량이 늘어나서 드디어 남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잉여 생산물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수확량이 부족해서 끈끈이 어떻게 보면 어울려가면서 살던 평등한 사회에서 이제 점점 농업 생산물이 늘어나면서 남는 게 생겨요. 그럼 누군가는 이 남는 거를 갖겠죠. 그런데 이 남는 걸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부유해지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무언가를 많이 가졌다라는 건 그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죠. 즉, 가진 자들이 지배자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나머지 가지지 못하는 자들을 지배하는 형태의 사회관계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즉, 평등한 사회에서, 신석기 시대의 평등한 사회에서 청동기 시대의 불평등한 사회로 발전, 어떻게 보면 발전이기도 하죠. 변화하게 된 계기가 잉여 생산물의 증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불평등한 관계를 계급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계급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지배자들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군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군장은 청동기 시대의 지배자를 부르는 호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급이 등장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회다? 이 청동기 시대가 불평등한
사회이다. 그 불평등한 사회에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누가 있었다? 군장들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이 군장들 같은 경우는 수확물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권력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무언가들을 다 독점을 해나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빼앗겼을 경우에는 지배를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가장 첨단의 테크놀로지인 청동기를 독점을 합니다. 이 청동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기라든지 아니면 제사용품으로 쓰였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청동기를 가지고 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하늘에 제사를 드릴 때 쓸 수 있는 청동방울이나 아니면 거울 같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건 오로지 군장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 그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정당화시켜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배 피지배, 즉 계급 관계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배자들이 힘이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소수입니다. 이 소수의 지배자들이 자기 권력을 지탱하기 위해서라도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권력을 정당화시키거나 아니면 권력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을 만한 도구 같은 것들은 독점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청동기였던 거고요. 청동기 무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이끌고 다른 공동체들과 정복전쟁을 펼침으로써 다른 지역을 점령해 가지고 그 지역을 차지하고 부를 누리게 되는 거겠죠. 비파형 동검이라고 해가지고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는 비파 형태, 중국 고대 이제 악기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약간 불러 보이는 이 비파 형태의 동검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이니까 무기로 쓰였던 거고요. 이 무기 말고도 청동 거울이라든지 청동 방울처럼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제사 용품도 청동기로 많이 만들었어요. 왜 제사를 지냈냐? 자기들 스스로 하늘의 자손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군장들이. 지배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지배를 정당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정당화시키는 방법이 우리는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걸 피지배자들한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걸 위해서라도 제사가 필요했던 건데 그 제사에 이제 청동기가 많이 쓰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고인돌 같이 수많은 인력이 필요한 거대한 무덤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 청동기 시대. 누군가 한 명의 사람을 위해서, 소수의 인원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권력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계급, 그리고 권력이 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대표적인 사례가 이 고인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청동기가 쓰이고 이 비파 동검이 만들어지는 거는 비파 형태의 동검이 만들어지는 건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특징이긴 하겠지만 이런 청동기를 독점한다든지 고인돌처럼 수많은 인력을 동원한 거대한 유적지를 만들어낸다는 건 어느 지역에서나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파형 동검이나 고인돌 형태로 등장을 하는 건 이제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특징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지배자가 등장을 합니다. 지배자들 간에 이제 정복전쟁이 활발히 펼쳐지면서 A 지역을 B 지역이 점령을 하고 C 지역도 점령을 하면서 점점 더 자기 세력을 확장해 나가게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런 계급관계가 훨씬 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게 되면서 하나의 정치적인 조직으로 완성이 되게 될 겁니다. 한 지역 전체를 차지하고요. 그게 뭐냐? 바로 국가인 거죠. 이런 계급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탄생하는 게 국가인 거고요. 따라서 국가는 기본적으로 청동기 시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도 청동기 시대에 최초의 국가가 등장하게 될 텐데요. 그 국가는 다들 잘 알듯이 어디다? 고조선입니다. 자, 이 고조선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고조선인들이 남겨놓은 기록들이 지금까지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조선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이야기를 남겨놓은 기록은 전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조선과 관련된 기록,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초기 국가와 관련된 기록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직접 남겨놓은 기록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들과 교류하거나 아니면은 갈등했던 중국 측 기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걸 유출을 해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도 뜨문뜨문 기록들이 좀 남아 있어요. 고조선이라든지 아니면 초기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고조선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세 파트로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국과 관련된 단군신화입니다. 단군신화 내용은 다들 잘 알고 있을 거고 여기 교과서 10쪽에 담겨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번
지배계층이 확 뒤집어 엎어지게 되겠죠. 위만이 등장을 하면서 위만조선이 탄생하는 시점,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멸망 단계. 요 세 시기 내용이 조금 기록이 구체적으로 남아져 있고요. 그 외의 기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남겨진 단편적인 기록으로 좀 유출을 하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자, 우선은 건국과 관련해서 단군 신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군 왕검의 건국 이야기라고 되어 있고요. 교과서 10쪽에 배울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신화이긴 하지만 신화이다 보니까 사실 허황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신화라는 것도 결국엔 그 당시 시대상을 완전히 무시한 채 새롭게 허황되게 만들어진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신화를 통해서 생각해 볼 건, 이 신화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탄생했던 시점의 사회상은 무엇이었을까예요.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고조선이란 나라는 농경을 기반으로 했을 거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계급이 존재했을 거다. 이런 것들을 단군 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환웅이 풍백이나 우사나 운사와 같은 도사들을 이끌고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풍백이나 우사나 운사 같은 경우는 바람이나 비나 구름 같이 농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연 현상을 관장하는 도사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데리고 내려왔다는 건 그만큼 그들과 관련되어 있는 농경이 이 당시에 중요시 여겨졌다는 겁니다. 농경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계급 같은 경우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우리 10쪽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는 거예요. 형벌이나 선악을 주관을 했대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들이. 자, 형벌이나 선악이라는 건 결국에는 선하고 악한 걸 누군가 규정을 지어주고 악한 행위를 지으면 그거에 대해서 형벌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그 당시에 계급이 발생했구나라는 걸 이 형벌과 선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당시 사회가 제사와 정치, 즉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어떻게 보면 얽혀있는 사회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단군 왕검입니다. 자, 환웅이 곰이 변한 여인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단군 왕검이 되었고, 이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는 게 단군 신화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단군 왕검에서 왕검은 정치적인 지배자를 의미하고요. 단군은 종교적인 제사장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하나의 인물이 독차지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즉, 정치적인 지배자가 종교적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종교적인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정치적인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측면들이 있었다. 그게 일치한 사회였다. 이게 분리되지 않은 사회였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디 있다? 단군 신화에 있다. 라는 걸 우리가 단군 신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단군 신화 같은 경우는 고려 후기에 일현이라는 사람이 지은 삼국유사에 최초로 등장을 하는데요. 고려 시대다 보니까 워낙 후대긴 하지만 이게 전해지는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된 건 기원전 2333년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조선 전기의 사서인 동국 통감의 기록에 근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좀 모순된 측면이 있어요. 위에 잘 살펴보시면요. 위에 잘 보면, 자,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보시면요. 기원전 20세기에서 15세기 무렵에 만주랑 한반도 지역에서 시작이 됐대요. 자, 그런데 고조선이 건국된 건 기원전 2333년이에요. 안 맞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동국 통감의 기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만큼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수사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중국만큼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수사. 실제 기록을 통해서 이 고조선이 최초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 이 기록이라는 건 이제 중국 측의 기록이겠죠?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경입니다. 기원전 대략 900년에서 800년. 900년에서 800년 아니죠. 700년에서 600년대가 되면은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기록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요걸 통해서 고조선이 대략 이 즈음부터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서
위치를 잡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333년이라는 건, 기원전 2333년이라는 건 그만큼 유구한 역사를 가졌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거였고,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상에는 기원전 대략 8에서 7세기 정도라는 거. 자, 기록이 상당히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유적과 유물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 이 기원전 8에서 7세기 정도에 등장한 고조선이 대략 어느 정도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느냐, 요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들이 있죠. 그게 뭐냐? 비파형 동건과 고인돌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청동기라든지 고인돌 같은 것들, 이거랑 비슷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 청동기가 등장한 어느 지역에서나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각 지역별로 그 형태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죠. 그 형태의 차이점을 통해 가지고 문화권을 구분을 하는데,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는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등장을 하면서 중국과는 확실히 다른 문화권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겁니다. 요걸 통해 이런 유물이나 유적이 등장하는 지역은 대략 고조선이 차지한 지역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게 어디냐면 랴오닝성과, 그러니까 현재의 중국 요동반도 지역과 그 다음에 한반도 서북부 일대가 됩니다. 요거는 교과서 11쪽에 지도가 있으니까 한번 꼭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11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요런 유적 유물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죠. 자, 청동기를 바탕으로 고조선이 탄생을 하는데요. 기원전 5세기나 4세기 정도가 되면 중국을 거치면서 철기 문화가 점점 더 고조선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조선에서도 훨씬 앞서 나가는 철기 문화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훨씬 강력한 국가를 만들게 되고, 그 당시 중국의 동북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연이라는 나라랑 충돌하는 내용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기록이 기원전 8에서 7세기 정도에 나타난다고 하면 본격적인 기록은 이 철기를 수용한 기원전 5에서 4세기경부터 나타나서 중국의 연나라랑 겨룰 만큼 성장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기록이 조금 파편적으로 있다가 기록이 본격적으로 또 다시 등장을 하는 건 기원전 2세기 즈음입니다. 자, 기원전 2세기에 어떤 기록이 남아있냐면 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위만이라는 사람은 원래 고조선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아니라 중국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기원전 대략 한 2세기 즈음에 중국에서 진이라는 최초의 통일제국이 등장을 하는데, 이 진이라는 나라가 금방 붕괴해버리고 한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워질 때까지 상당히 큰 혼란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두 나라의 교체기에. 이게 혼란기가 되는 거겠죠. 이 혼란기에 중국 동북 지역 연나라에서 활동하던 위만이 이 혼란을 피해서 고조선으로 들어온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이 위만이 자기 세력을 키워서 기존의 고조선 왕이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했다라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게 바로 기원전 194년이고요. 그 기록이 상당히 자세하게 남아있는데 정권이 교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시기부터를 보통 위만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철기 문화가 확실히 수용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알려주는 사료이기도 해요. 이 시기 즈음이 되면, 기원전 2세기 즈음이 되면 출토되는 철기들도 상당히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위만조선이 세워진 기록하고 어떻게 보면 맞물리면서 위만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철기가 확실히 본격적으로 수용되는구나 라는 걸 또 딱 어떻게 보면 맞물리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조선이 다시 한번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위만과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원래 중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중국인이냐, 아니면은 고조선 출신이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논쟁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그 당시에 위만이 들어올 때 고조선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전통의 복색인 상투를 튼다든지, 아니면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오랑캐의 복장을 입고 있다라는 기록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원래 조선 출신으로서 중국에서 활동하던 사람이겠구나 라고 보통 추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혼란기에 자기의 원래 근거지였던 고조선 지역으로 들어왔다라는 설명이 가능했던 거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위만조선이 탄생한다라는 것도 파편적으로 기록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위만조선, 즉 고조선의 어떻게 보면 버전 2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위만조선 같은 경우는 정복전쟁을 통해서 주변 지역의 다른 세력들을 제압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고요. 자, 그리고 한나라,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새로운 왕조죠. 한나라와 한반도 남부에 있던 진이라는 나라가 또 있거든요. 이 진이라는 나라 사이에 중개무역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 위만조선이 너무나도 거대하게 성장을 하게 되니까 중국 측에 있던 한나라가 여기에 견제를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한무제라는 그 당시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던 황제의 공격을 받음으로써 결국엔 기원전 108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중국 측의 사서에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서 파편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중국과 교류라든지 아니면 갈등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만조선, 위만이 건너온 내용이라든지 아니 한무제의 침략과 관련된 내용들이 확실히 자세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한무제가 멸망한 이후에 한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킨 이후에 한무제 같은 경우는 한 9년 한나라의 지방관청을 설치를 해서 이 고조선의 옛 지역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총 4개의 군현을 설치하는데요. 낙랑군, 임둔군, 진번군, 현도군인데 이 중에 낙랑군을 제외한 이 나머지 3개 있죠? 이 나머지 3개는 금방 쫓겨나거나 아니면 무너져서 사라져버리게 되고요. 평양 지역, 당시 고조선의 중심지였던 평양 지역에 있던 낙랑군만이 기원 후 313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낙랑군을 기반으로 중국과 교류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파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3단계를 거치면서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위만조선을 거쳐서 한무제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고조선에 대한 중국 측의 사서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겠죠. 그 과정에서 어떤 내용도 남아있느냐? 중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침략해간 그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정리해놓은 내용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서에. 그러니까 역사 기록에. 그 중에 보면은 고조선에는 8가지의 기본적인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로서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 중에서 3개만 전하죠. 3개만 전해지는데 이 3개 전해지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 고조선 사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 좀 기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교과서 11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꼭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 팔초법이 한 9년이 설치한 이후에 몇 개로 증가한다? 60여 개로 증가를 하게 된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회가 훨씬 더 복잡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고요. 지배 구조 자체가 훨씬 더 체계화됐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변화상들이 파편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게 지금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한반도와 만주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기억해 둘 건 기원전 5세기부터 점점 유입되기 시작한 철기가 이 당시에 본격적으로 확산이 된다는 겁니다. 기원전 5에서 4세기경에 철기가 확산되었다는 건 얘기를 했었고요. 그걸 통해서 고조선이 중국의 연과 겨룰만큼 성장을 했었죠. 자, 그리고 위만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면서 왕위를 차지해내는 것과 그 당시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또 연계가 있다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조선이 멸망할 시점이 되면은 이미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는 철기가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철기를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국가들이 등장을 하는 게 이 초기 국가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자, 철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해두실 게 청동기보다도 훨씬 더 탄탄하고 그 다음에 정교하게 제작할 수 있는 금속 기구이다 보니까 이 철제로 농기구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무기를 보급을 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를 하고요. 정복전쟁이 훨씬 더 활발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국가들이 탄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여러 세력들의 활동이 고조선이 멸망한 후에 설치된 한 군현 중에 3개의 군현이 이제 쫓겨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줬던 거겠죠. 그리고 이런 3개의 군현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가들이 또 등장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고요.
자, 결과적으로 보시면요. 만주와 한반도의 여러 나라들이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억을 해두실 건 당연한 얘기지만 이 성장 단계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각 지역의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특징이라든지 여러 세력들 간의 관계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훨씬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요. 어떤 지역은 상당히 발전하지 못한 모습을 좀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 발전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바로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라는 사료 기록입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쉽게도 이 당시 사람들이 남겨놓은 당대의 기록이 지금까지 전해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1차 사료는 뭐냐? 바로 그 당시 중국인들이 남겨놓은 기록이에요. 그 당시 중국은 대략 어느 시기였느냐? 한나라 이후에 이제 한나라가 붕괴하고 나서 위초고의 삼국으로 나뉘어서 이제 투쟁을 벌이던 시기였죠. 그걸 보통 우리가 삼국시대, 중국의 삼국시대인데 이 중국의 삼국시대를 정리한 사서가 바로 삼국지입니다. 우리는 소설로 알고 있지만 이 삼국지라는 삼국지라는 사료를 바탕으로 명나라 즈음에 한참 뒤에 소설화시킨 게 삼국지연이라는 소설인 거고요. 삼국지는 기본적으로 역사서예요. 그리고 이 삼국에 대한 역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성이 삼국을 따로따로 이렇게 다루고 있겠죠. 삼국지 안에 위서라는 위나라와 관련된 역사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나라와 관련된 역사 기록 중에는 이 위나라하고 관계를 맺었던 주변 민족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져 있어요. 그 주변 민족들에 대한 기록 중에 뭐가 있냐? 동쪽 오랑캐와 관련된,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보기에는 동쪽에 있는 오랑캐, 즉 한반도를 비롯해서 일본까지 포함하는 지역에 그들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 동의전이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요 동의전에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탄생했던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걸 정리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히 초기 국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룰 때 되게 아쉬운 건 뭐냐면 체계적인 역사 기록들이 남겨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 삼국지 위서 동의전의 핵심은 뭐냐면 위나라가 관계를 맺었던 수많은 동쪽에 있는 주변 민족들이 이런 애들이래 라는 소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애들하고 위나라는 관계를 맺고 있었대, 외교 관계를. 되게 특이하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관심이 갈 만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더 파편화된 내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부여나 고구려나 옥저나 동해나 마한, 진안, 변안의 사만이라는 국가들이 만주 한반도 지역에 있다는 걸 소개를 하면서 야, 얘네는 이런 특징들이 있대, 되게 특이하다 라는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편화된 기록들이 남겨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함으로써 그 당시 시대상이 이렇구나를 정리해 놓는 게 어쩔 수 없이 이 시대 역사의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정치 형태, 그 다음에 경제적인 특징, 사회의 되게 독특한 풍습 같은 것들, 그리고 제천 행사, 그 당시 여러 나라들에서 하늘에 지내는 제사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선생님이 정리를 잘못한 게 있어요. 부여 같은 경우는 제천 행사로서 영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동맹이고요. 무천은 이제 동해에서 지내던 제천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경제적인 파트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요. 부여 같은 경우는 반농사랑 목축, 그 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는 목축과 정복 활동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부여나 고구려가 위치해 있던 지역을 보면 논농사보다는 반농사가 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 목축이 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부여보다는 훨씬 더 산악 지역에 가까웠기 때문에 농사보다는 정복 활동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옥저나 동해 같은 경우는 11쪽, 교과서 11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반도 북서부 지역에 좀 치중이 되어 있어요. 해안가에 북동부 지역이죠. 동해안가에 좀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소금이나 옥저 같은 경우는 해산물이 좀 풍부했고요. 동해 같은 경우는 단궁이나 과아마나 반어피 같은 특산물이 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사만, 마한, 진안, 변안 같은 경우는 한반도 남부에 위치해 있어서 벼농사가 상당히 잘 되는 지역이었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변안, 훗날에 이제 가야 연맹이 출현하는 지역인데요. 이 변안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철이 훨씬 더 많이 생산이 됐다. 그래서 이 철이 상당히 많이 쓰였다라는 기록이 특별히 또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과 관련된 유물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하는 거 봐서는 이 기록의 어느 정도 신빙성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밑에 있는 사회상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풍습도 있대. 부여 같은 경우는 지배자가 죽을 경우에는 그 사면을 따라서 그 지배자를 따르던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같이 묻는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었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결혼제도로서 서옥제라는 게 있는데, 이 서옥제는 남편이 아내 집에 들어가서 처가살이를 하는 형태래. 야, 되게 신기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옥저 같은 경우는, 야, 고구려는 서옥제라는 게 있는데, 옥저 같은 경우는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자아이가 신랑 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큰데, 이런 제도가 있대. 동해 같은 경우는 책화라고 해가지고 마을과 마을 사이의 경계를 침범을 할 경우에는 배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대. 그리고 절대로 자기들 족속 내부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다른 족속들과 결혼하는 조계혼 형태가 추진이 됐대.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만 지역에서는, 마한진한 변환에 속하는 사만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다른 데서는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는 형태가 보였는데, 얘네는 제사장인 천군이라는 존재가 따로 존재해서 이 천군들이 소도라고 불리는 특별구역을 따로 별도로 정치적인 지배자들과 따로 통화를 하는, 그러니까 통솔을 하는 형태로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었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네는 하늘의 각 지역에 이제 각 국가들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게 있었는데, 그 제사가 영고, 동맹, 무천, 계절제 같은 것들이 있었대 라는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경제 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 제천 행사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특이한 행사, 그러니까 특이한 어떻게 보면 풍습들이 있다라는 걸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되고요. 그런 내용들이 또 정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었겠죠. 근데 이 정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어떤 특정한 분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여 고구려가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앞서 나가는 정치 형태가 발전을 했고요. 사만 지역에서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발전된 모습이 보이는데, 고구려의 간섭으로 정치적 성장이 늦었던 옥저랑 동해 같은 경우는 좀 뒤처진 모습이 보였다라는, 각 지역별로 성장 단계가 차이가 있다는 것도 삼국지 위서 동의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옥저랑 동해 같은 경우는 핵심은 이거예요. 왕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지배자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건 그 왕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등장할 만큼 그 지역이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각 지역이 읍군이나 삼로라고 불리는 군장에 의해서 통치가 됐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지역들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들이 옥저라고 전체적으로 불리긴 하지만 서로 크게 어떻게 보면 관련성 없이 각 지역의 조그만한 나라들로 존재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 조그마한 나라들이 점점 더 관계가 깊어지면서 하나의 연맹으로서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연맹으로서 발전하는 단계, 중간 단계가 사만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만 지역에는 수십여 개의 조그마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수십여 개의 조그마한 나라들이 크게 보면 세 부류로 나뉘는 거죠. 마한과 변한과 진한이라는. 이 마한과 변한과 진한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십여 개 나라의 연맹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마한, 변한, 진한이 또 자기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지역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고 해요. 뭐 그렇게 전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한, 변한, 진한 중에, 마한, 변한, 진한에 속하는 작은 나라들 중에 제일 힘이 센 나라가 있겠죠. 그 나라가 어디냐면 목지국이라는 나라였는데요. 이 목지국이라는 나라의 군장이 마한 왕 또는 진의 왕으로서 이 사만의 왕의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지역에 신지나 읍차라고 불리는 군장들이 있는데요. 이 신지, 읍차들 중에 제일 힘이 센 목지국의 군장이 만의 왕으로서 대표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각각의 연맹체를 만들어 놓은 형태까지 발전을 한 거죠. 자, 이게 한 단계 더 발전을 하면 부여와 고구려의 형태입니다. 이제 완전히 왕이라는 존재가 마한의 목지국의 왕이 있기는 하지만 왕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부여의 왕, 고구려의 왕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예전의 작은 국가의 군장들이 이 왕에게 복속돼서 부여와 고구려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각 지역에
예전의 소국의 군장들을 완전히 제압한 형태가 아니라 이 다양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부여랑 고구려 같은 경우는 각각 전부 다 5개의 조그만한 세력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국가를 만든 형태거든요. 그 중에 한 작은 지역의 군장이 왕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왕이 된 군장이 다른 지역의 군장들을 완전히 제압한 형태가 아닌 거예요. 뭐냐면 5개의 이제 지역들이 하나의 국가를 완성하긴 했는데 이 5개 지역의 지배자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지배자를 왕으로 선출한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세력을 제압한 게 아니라 그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형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부여의 사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여에는 왕도 존재를 했지만 각 지역의 제가라고 불리는 지배자들이 있어서, 자, 여기 사출도 보시면요. 왕이 지배하는 중앙이 있었는가 하면 마가라고 불리는, 그리고 저가라고 불리는, 구가라고 불리는, 그리고 우가라고 불리는 각각의 지역의 지배자들이 있어서 이 지배자들이 하나로 연맹을 맺어서 만든 나라가 부여인 겁니다. 요 4개의 각각의 지역을 사출도라고 불렀던 거겠죠. 이 왕은 그러니까 지배자들 중에 대표에 불과했던 거예요. 아직은. 이런 형태가 어디에서도 있다? 고구려에서도 있습니다. 오부연맹체라는 거. 이 5개의 부족의 연맹체들 중에, 그러니까 5개 부족 중에 제일 힘이 센 부족이 왕이 되기는 하지만 그 부족이 다른 부족들을 완전히 제압하진 못했던 거죠. 요런 형태까지, 국가가 등장하긴 했지만, 왕이 등장하긴 했지만 왕이 완전히 국가 전체를 장악하지는 못하는 형태까지가 중국의 삼국지에 등장하는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상황입니다. 대략 한반도 만주 지역의 상황을 이 삼국지에서는 한 3세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기원 후 200년대 정도까지의 상황을 다룬다라고 보통 우리가 평가를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원 후 200년 정도까지의 대략 이런 정도 형태의 나라들이 발전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점점 더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왕의 권력이 힘이 세지게 되고요. 왕을 중심으로 점점 더 나라가 똘똘 뭉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똘똘 뭉친 나라들이 점점 더 정복전쟁을 활발히 펼치면서 그러지 못했던 나라들을 제압을 해가고 거기를 통합을 해가면서 영토를 넓혀가겠죠. 그 과정에서 중앙집권, 왕을 중심으로 한 권력이 완전히 집중된 형태로 등장하는 게 3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어딜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는 거겠죠. 그 시점부터 대략 삼국시대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초기 국가가 점점 더 발전하는 과정에서 삼국이 등장하고 삼국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복잡하게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긴 했어요. 워낙에 많은 내용들을 좀 다루기는 해서 그래요. 이 선사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와 고조선에 대한 내용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철기 시대가 확장이 되면서 초기 국가, 다양한 형태의 국가들이 나오는 얘기를 다뤘는데요. 이 다음 시기부터는 이 초기 국가 형태들이 발전을 하면서 3개의 나라로 정립되는 과정, 그리고 이 3개의 나라가 점점 더 본격적인 정복전쟁을 펼치면서 다양한 외교관계를 맺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삼국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